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03년 제27회 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4작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 템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자, 김영하 작가님의 너의 의미. 저는 이 작품 그냥 재밌어요. 읽으면서도 이거 재밌는데? 그냥 이거 좀 바람둥이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영화판에 있는 뭐 감독인지 그런 사람인데 여자들 꼬셔가지고 뭐 하룻밤 자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좀 문란한 사람이고, 근데 재밌어요. 이 남자의 입장에서 이 쓰여진 소설이거든요. 근데 표현도 너무 이런 사람이 할 법한 생각이나 말들 읽어보면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뇌 속에 숨어있던 작은 성기가 힘차게 발기하는 느낌을. 이런 요염한 그 책들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암시를 풍기면서 손만 대면 가랑이를 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면서 저는 처음 이 문장들 이거 보자마자 야, 이거 위험한데? 만약에 지금 2022년에 이런 소설이 나왔다 하면 페미니스트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근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 화자가 이런 바람둥이란 설정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좀 그래도 위험해요. 오늘날 이렇게 써버리면 욕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이 쓰여진 건 2003년. 괜찮을 수 있었겠다. 아무튼 되게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그런 장면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의 배 위에다 아이스크림을 놓고 이게 혀로 이렇게 핥아 먹는, 혹은 이제 그 성기에다가 뭐 요플레를 바르고 이렇게 되게 노골적이죠. 정말 노골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읽는 사람들은 키득키득거리면서 막 특히 남자들은 좋아할 만한 소설이었겠다. 예. 이런 작품을 일부러 뽑았나?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노골적인 묘사가 많이 나오고요. 적나라하고 그래요. 어. 그런데 이 바람둥이 남자가 한 소설가를 만나죠. 근데 그 소설가랑 또 자요. 자고, 근데 그 소설가한테 "야, 시나리오 한번 써 봐라." 근데 이 소설가는 실제로 이 남자를 좋아해요.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재밌어요, 전반적으로. 전 제일 재밌게 본 작품 중에 하나 같아요. 읽으면서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 김영하 작가님의 너의 의미. 저도 뭐 약간 여성 화자의 어떤 계속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발칙한 어떤 소설을 보니까 응. 굉장히 좀 재밌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음.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쓰레기다. 뭐 이렇게 역시 나는 쓰레기다. 막 어. 이러면서 계속 소설을 밀고 나가는 맞아요, 맞아요. 정말 화자가 그렇게 하죠. 자긴 쓰레기라고. 그거를 또 알고 그러니까 어. 또 인정이 가는. 뭐 남자라면 뭔가 좀 공감이 또 갈 만한 뭔가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도발적이지만 어떤 좀 그런 어떤 정말 좀 이렇게 날선 느낌이지만 또 이렇게 이런 어떤 재밌는 느낌이 또 이런 소설의 어떤 그런 정형화된 뭔가 이미지를 또 만들고 뭐 깊은 어떤 울림을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다. 재밌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키득키득하면서 재밌게 읽을 만한 소설이지 않았나. 네. 그랬습니다. 이 금방 넘어가 버렸어요?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이 소설에 대해서? 뭐 재밌게 봤다. 이제 예.
이 느낌은 또 뭐 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어떤 감미로운 어떤 느낌 안에서도 약간 좀 뭔가 재밌는 어떤 구절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뭐 굉장히 그냥 재미있었다. 네. 음. 근데 김영하 작가님 확실히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금까지도 유명한 작가분들이 인제 김현수 작가님. 김현수 작가님도 정말 이분은 묘사 문장력이 탁월하시고 김영하 작가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 뭐랄까 이 재미를 아신다. 독자들이 뭘 좋아할지 이 재미를 아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소설 봤을 때. 어 재밌거든요. 어 소설 솔직히 우리가 영화 보고 소설 읽는 이유가 재미잖아요. 재밌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하성란 작가님의 자전 소설. 이제 이것도 재밌는데 이거 소설과 소설이거든요. 자기가 글 쓴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소설이에요. 근데 좀 어렸을 때의 친구들 어울려 놀았던 좀 불량하게 놀았던 그 친구들 얘긴데 다시 소설을 쓰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가죠. 친구들하고 만나요. 근데 그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 내가 착각했던 게 있네. 그때 당시에 우리들이 개를 때려 죽이지 않았냐.' 한 친구의 발목 발을 개가 물어 가지고 살점이 뜯겨 나갔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개를 때려 죽였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였더라.' 이런 소설. 이게 반전이죠. 근데 그 아저씨도 죽일 만했던 게 철물점 아저씨인데 맨날 그 아내를 때리고 근데 그거에 그래서 '그 아저씨는 죽어도 싸다.' 그래서 죽였던.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인물이 있죠. 여기서 이름이 수정이. 수정이 되게 독특한 인물이에요. 수정이 좀 냉혈한 것 같기도 하고 어 내가 이 주인공 화자가 남잔데 그때 당시에는 집이 되게 가까웠대요.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내가 우연히 인제 수정이가 이게 모욕하는 거를 봤다. 봤는데 수정이가 그걸 난 몰래 봤는데 수정이가 내가 보는 거 알았죠. 근데 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지? 이 수정이라는 인물 정말 독특합니다. 근데 그 수정이가 그 철물점 아저씨를 때려 죽이죠 실제로. 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소설이에요. 근데 수정이라는 인물 끝까지 안 나오죠 마지막까지. 자, 이 자전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약간 현대 소설 같은 느낌이 드는 오. 약간 좀 그 서사가 이제 막 오. 약간 좀 복잡하게 어. 그리고 막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어떤 캐릭터의 어떤 매력들이나 뭐 다양한 어떤 사건들이 이제 우발적으로 막 뭔가 튀어나가는 맞아요. 우발적이 예 맞아요. 예 뭔가 이렇게 막 정형성에서 약간 벗어난 어 반전도 그런 있고. 어.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되게 이것도 그런 어떤 재미가 있었어요. 어. 사실 뭐 이야기의 재미는 그런 어떤 클리셰 전형적인 어떤 재미도 있지만 음. 이렇게 뭔가 튀어나가는 음. 그리고 서사가 이제 점점 뭔가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이제 막 치달아가는 그리고 점점 이제 이상하게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는 어 그런 느낌이 이제 또 약간 좀 재미있는 어떤 국면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 그래서 뭐 예. 굉장히 좀 이 소설도 그냥 되게 그냥 뭐 재미있게 봤고요. 음. 맞아요. 음 재밌죠. 확실히 앞의 작품들보다는 이 아까 방금 봤던 김영하 작가님의 너의 의미나
하상만 작가님의 자전 소설 이게 대중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재밌다. 아 그러면서 볼 소설이 아닌가.' 앞에 작품들은 솔직히 너무 무겁고 너무 너무 이게 감당하기가 이게 너무 힘들다 읽기가. 예. 그랬거든요.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전 소설 관련해서 혹시 수정은 어떻게 보시나요? 수정이란 인물. 수정이라는 인물은 이제 뭐 약간 좀 조숙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좀 도발적이고 발칙한, 좀 이렇게 약간 행동 대장 같은 느낌도 나는 뭔가 느낌인데요. 근데 뭔가 이 어떤 10 대, 20 대의 어떤 그런 어떤 약간 좀 이렇게 뭐 약간 발랑 까진 그런 느낌이 이제 들긴 하는데, 저는 뭐 이 어떤 이야기의 구성이 또 그 캐릭터의 어떤 매력뿐만 아니라 이게 겹으로 이렇게 막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자전 소설이라고 하는, 뭐 우리 어떤 독자를 또 뭔가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자전 소설인데 자전 소설은 아니야. 막 너희네들이 자전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사실은 이 모든 소설이 자전 소설이겠니? 막 이런 약간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내 나도 이 자전 소설의 어떤 일원으로 한 명의 어떤 작가가 돼서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기억을 이제 더듬어가는 느낌이, 뭔가 그게 좀 이렇게 이입이 잘 되는 것 같은 감정이입이, 음.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야 그때 과거 얘기하면서 막 뭐 수다 떨고 그러다 뭐 "내 소설 다 봤다." 그러고 어떤 또 친구는 싫어하죠. "야 그걸 그대로 쓰냐." 막 하면서. 근데 작가가 겪을 법한 이야기. 그래서 얻어맞기도 하고 "야 그렇게 쓰면 하면서 또 이 작가는 또 과거 일을 오히려 헷갈려하는, 내가 진짜 있었던 일과 내가 인제 가상으로 만들어낸 그걸 헷갈리기도 하고. 진짜 있을 법한 일이에요. 재밌게 봤고 반전도 좋았고, 그다음에 인제 저는 인제 뒤에 두 작품이 이게 정말 좋았거든요. 윤성희 작가님과 정미경 작가님 작품 탁월하다. 자, 윤성희 작가님 얘기를 먼저 해 볼게요. 그 남자의 책 198 쪽. 정말 이 소설은 저는 윤석희 작가님 글을 처음 봤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설은 너무 잘 썼어요. 뭐 어떤 그러니까 되게 담백하게 썼는데 어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저도 인제 소설을 쓰려다 보니까 제가 인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편의점에서는 뭐 수많은 손님들이 오죠. 그러니까 편의점 지금 제가 쓰고 싶은 건 편의점을 쓰고 싶은데 그 공간 배경, 수많은 손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편의점. 저는 그게 작가라고 생각해요. 나의 독특한 경험 얘기하지만 그게 인제 이 시대를 대변하는, 아까도 지금까지 봤던 것도 뭐 매 맞는 아내라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 특수한 사건이죠. 그 사람이 겪는 거지만 그 특수한 사건이 보편적이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까 고부 갈등도 그렇고요. 시어머니 고부 갈등도 그렇고 결국은 인제 특수한 걸 얘기하지만 보편적인 걸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은 저도 하겠지만 누구나 겪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그 남자의 책 198 쪽에 보면, 이 소설에 보면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나오고, 거기에 있는 고 도서관에 방문한 그 사람들이 나오죠. 나오고 주인공 여자 나오고 또 남자 나오고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인물들을 다 챙기고 있어요. 한 명 한 명에게 인격을 불어넣어 주고 한 명 한 명이 되게 독특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잊어버릴 수 없게 해요. 앞에서 했던 말을 뒤에서 또 하죠. 그러니까 이런 구성, 그러니까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영화 볼 때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영화도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인물들을 다 챙긴다? 등장한 하나하나의 인물들에게 정이 가게 한다? 이거 어렵거든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이 인물들에게 다 정이 가게 인물들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불어넣어 주고 생동감 있게 살려낸다? 윤석열 작가님이 그걸 해내고 있어요. 저는 이 소설이 좀 위대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아 이걸 이게 가능하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 그 배경 심지어 배경까지도 이 등장인물은 멀리 그 창밖에 그 지붕이 칠해지는 걸 보거든요. 뭐 녹색 지붕, 노란색 지붕 그것 심지어 그것마저 포착을 해요. 끊임없이 강조하죠.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아니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어떤 하나의 답을 찾은 것 같은 느낌. 한번 저는 그래서 파우스트님 아마 읽으셨으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도서관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도서관하고 솔직히 저는 편의점하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편의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도서관을 이렇게 쓴 것처럼 편의점도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답이죠. 하나의 답. '아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어 이게 근데 도서관이니까 이 책 제목이 이 소설의 제목이 그 남자의 책 198 쪽이에요. 요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실제 198 쪽을 남자가 막 찾아요. 왜냐면 이 남자 사연이 있죠. 자기 연인이 죽었어요. 죽으면서 198쪽 찾아봐. 뭐 근데 어떤 그 물에 젖어 가지고 무슨 책인지 몰라요. 그래서 책마다 198 쪽을 뒤져요. 근데 이런 행동이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불러일으키죠. 특히 이 여자에게. 도서관 사서인 이 여자에게. 이 소설 정말 탁월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이 너무 훈훈해요. 그 우리가 아는 보통 뭐랄까? 미담 같은 느낌? 어. 이거는 대중들이 읽었을 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설. 그리고 이 남자가 하는 행동도 나중에 보면은 이 남자가 자기 연인이 뺑소니 당했거든요. 뺑소니 범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실제 그 주말마다 어떤 일을 하냐면 고속도로 그런 데 막히는 데 가서 그 서 가지고 물건을 파는 뭐 오징어 이런 거 파는 거죠. 그 실제 뺑소니범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전 그거 보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저는 좋게 봤습니다. 이 소설 베스트가 아니었나 이번에. 어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 소설이 주는 매력이 계속 독자를 궁금하게 하고 맞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다 안 보여주고 아. 쪼끔씩 풀어요. 야 탁월한 그게 이야기꾼이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 이야기가 정말 계속 나중에 이제 딱 드러나는 순간 감동이나 뭔가 딱 터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잘 끌고 나가는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안에 있는 내용들도 뭐 뭔가 하나하나 의미를 다 이제 뭔가 우리가 궁금하게 하는 어떤 우리가 계속 상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장치들. 이거 쓰느라 꽤 오래 걸리셨겠다는 느낌도 들었고 이게 재밌는 게요. 저는 영화에서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앞에 나왔던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문장이 뒤에 또 나와요. 무심코 지나갔던 장면이 뒤에 또 나와요. 이 반복을 해 주는 거죠. 강조. 반복은 강조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잘하셨지? 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글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 소설은 좀 여러 번 읽어 보고 좀
좋은 부분을 카피를 해야겠어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윤석희 작가님 저는 몰랐었는데 '아 이분 소설을 좀 찾아봐야겠다.' 싶을 정도로 어떤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파우스트 님은 이분의 문체랄까? 문장은 어떠셨어요? 이런 전개나 구성 이런 부분에서. 일단 문체가 굉장히 뭔가 뭐 다양하게 이제 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문장은 간결하지만 뭔가 그 묘사나 그리고 이제 대사 독백이나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검은 모자나 구름이나 다양한 오브제들도 뭔가 재미있는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리고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초록색이라는 뭐 상징이나 뭐 기억이라는 시작하는 책을 읽거나 뭔가 계속 궁금하게 하는, 맞아요. 뭔가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꾼의 진짜 재질인 것 같아요. 자꾸 인제 그러니까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알려주질 않고 자꾸 뒤로 인제 끝까지 듣게끔 천일야화처럼 "궁금하지? 야 궁금하지?" 이게 정말 이런 게 테크닉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의 거의 모든 문장에 밑줄을 그었고 어 인용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이 인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넘기기는 아쉽지만 어 이렇게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정미경 작가님의 호텔 유로 1203 이 작품도 탁월한 게요. 이 아까 인제 김영하 작가님의 너의 의미는 도 어떻게 보면 좀 삐딱한 부도덕한 인물이 화자였잖아요. 이런 소설이 있죠 간혹. 여기도 보면 이 호텔 유로 1203 여기의 화자도 그냥 명품 뭐 이런 거에 미친 사람 그러니까 이런 구매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쇼핑 중독에 걸렸는데 카드 긁고 막 되게 가난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최악인데 그럼에도 물건을 삼으로써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쇼핑 중독자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화자인데 정말 잘 썼어요. 이거 읽다 보면 나도 왠지 명품을 사고 싶어져. 그래야 될 것 같아. 여기 설득당하는 느낌이랄까? 문장도 되게 진중해요. 이 사람은 나름 진지한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 근데 읽다 보면 이해가 돼요 다. 어 설득을 해 근데 정말 잘 썼다. 이게 이거 보면서 우리가 왜 명품을 사야 되는지 알고 싶다면 이 소설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품 왜 사야 돼? 이거 보세요.' 이런 마음 때문에 삽니다. 어. 하우스님 어떠셨나요? 저도 뭐 이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게요. 중간에 뭐 신데렐라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재미가 있는 게 정말 좀 이렇게 환상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미지를. 맞아요. 유로 호텔의 그런 어떤 아케이드의 밤을 약간 좀 그 네온사인이 이렇게 막 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네온사인의 세이렌의 매혹에 빠져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도시의 장면, 그런 것들을 정말 분위기 있게 잘 그리고 있고, 이 소설의 화자도 그중에 어떤 한 주인공으로서 신데렐라로서 뭔가 엄마의 그런 성실함이 하찮아 보이는, 괜히 그거 돈 더 들지 일하면은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다니는 음. 어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좀 이것도 재밌죠? 예. 그 정미경 작가님의 문장력이 엄청나다. 정말 저는 제일 많은 부분에 밑줄을 친 소설이 아닌가. 좀 읽어 드리면
271 쪽의 첫 부분인데요. 이분은 인제 그 화자는 방송 작가예요. 글을 써 주는 앵커 아나운서의 글을 써 주는 작가죠. "원고의 끝부분이다. 제 속의 진실 한 조각조차 나누어 주지 않아도 되는 이 방송용 원고의 스타일이 나는 마음에 든다. 내 주위 사람들은 시를 쓰는 일이나 방송용 원고를 쓰는 일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며 여전히 나를 시인으로 보아 주지만 이건 시를 쓰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일이다. 지금 내 손목에 있는 시계와 호텔 유로의 지 아케이드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시계가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시를 쓰는 일이 내 속에 있는 빈약한 샘에서 근근히 물을 퍼내는 일이었다면 이 일은 누군가에게 줄 한 컵의 물을 위해 개울이나 정수기나 유효기간이 지난 생수병에서나 혹은 하수구에서라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을 무차별적으로 떠오르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정말 잘 써 이 묘사가 정확해요. 음. 그리고 뒤에도 보면 퀼트 원단 베드스프레드 퀼트 누더기처럼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색상을 잘 배치하여 흔적 없이 꿰매어 현실의 꽃밭보다 더 매혹적인 걸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다. 내 영혼에서 퍼낸 샘물이거나 내가 밭갈고 씨 뿌려 키워낸 꽃이 아니라면 그것들에 대해 근거 없는 애정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고 그 언어의 진실성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까지 덤으로 따라왔다." 이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송 작가. 뭐 방송 작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럴 것 같다. 어. 이런 묘사 그리고 정말 묘사가 탁월한데 어 그 엄마에 대한 묘사도 한번 이것도 긴데 읽어 보면 274 쪽. "여자 공부 잘해봤자 예쁜 년 못 당하고 예뻐봤자 팔자 좋은 년 못 이기더라. 김이 오르는 냄비 쪽으로 몸을 돌리며 기어이 한마디에서는 내 염장을 질렀다. 대체로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분량과 색깔의 불행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한다. 길지 않은 결혼을 결국 끝내고 엄마 곁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가장 못 견디하고 불화한 건 엄마였다. 일생 동안 마음을 주지 않고 밖으로 떠돈 남편에 대한 증오심은 확실히 엄마가 씩씩하게 삶을 꾸려오게 한 원동력이 되긴 했지만 그녀는 적어도 딸의 인생이 그런 종류의 씩씩함을 획득하기를 바라진 않았던 것이다. 명백하게 실패자의 편으로 분류되고야만 자신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며 대안이었던 딸. 예뻤고 공부도 잘했던 딸이 자신과 닮은 꼴로 되돌아왔을 때부터 엄마는 언젠가 이따위 말로 내게 한 방 먹일 순간을 찾아왔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시가 되었건 방송용 원고가 되었건 글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내 운명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닌가 싶다. 이 팔자 사나운 년아 하고 단순하게 끝내기보다는 공부 잘해봤자 예쁜 년 웃는 하는 듣는 사람의 심장에 칼을 꽂고 한 번 더 비틀어주는 듯한 이 화려한 수사하기야말로 글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내 인생의 근원이 어디였는지를 새삼스레 깨닫게 해주었다. 이런 문장들. 어떤 진실을 보여주고 있고 정확하죠. 이런 문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읽으면서도 재밌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 쇼핑에 대한 이 환상이랄까 그거에 대한 얘기도 정말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278 쪽. 시계도 창문도 없는 쇼핑의 원더랜드. 지상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끝나는 곳에 있는 커피숍 모퉁이를 돌아서면 내 가슴은 이상한 슬픔으로 조여든다. 내 지상의 삶에 새겨진 남루함을 일시에 소멸시켜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들이 거기 살고 있다. 추억이나 행복, 사랑의 슬픔 따위 구시대의 인간들이 추상명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형상을 부여받고 색채가 덧입혀져 진열되어 있는 그 아케이드를 따라 걸어가노라면 저마다의 목소리로 외치는 그것들의 노래가 사이렌의 매혹처럼 나를 이끌어간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마법의 노래. 이런 묘사 참 좋죠. 다 좋아요, 묘사가. 전 문장을 거의 다 쳤어요, 줄을. 그리고 뭐 명품 숍에서 만난 어떤 여성들 이런 말 하죠. "캐시미어 100%에 75만이면 리즈너블한 가격이네." "그렇습니다, 손님. 서머 제품이니까 가능한 가격이죠."
존 마스터는 퀴즈를 맞춘 출연자에게 하듯 호들갑스럽게 눈썰미를 칭찬했다. 리즈너블한 굳이 영어로 리즈너블한 가격이다. 어, 이 손님이 짜증나 길거리에 나서면 개나 소나 프라다야. 세일 전표 나눠주는 계집애도 샤넬 5번을 뿌리고 나서거든. 우리나라는 안 돼. 뭐 이런 말도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화자는 이 방송 작가는 뭐 시가 불쌍해 이런 얘기도 그 자기 시 동호회에서 그러면서 사귄 남자친구도 있죠 거기서. 그런 스토리 읽는 것도 재밌어요. 응. 아무튼 어 그래서 파우스님은 또 하실 말씀 더 있으실까요? 저도 뭐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는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즉흥적인 어떤 재미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원더랜드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어떤 소녀의 어떤 세계가 이제 마치 발직한 어떤 어른의 세계로 이제 변화해서 이제 들린다는 게 저는 충분히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재미 재밌는 어떤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었다. 저는 일단 이게 뭐 도덕 윤리적인 걸 떠나서 어쨌든 이게 쇼핑 중독은 안 좋은 거고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 현상을 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최대한 좀 빙의해서 표현해냈다는 것 자체가 '아 실제 쇼핑 중독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정으로 쇼핑을 하겠구나.' 싶거든요. 예를 보면 290 292조 인제 이 화자는 윤미애라는 그 아나운서? 그 배우? 자기가 인제 방송 작가로 글 써 주는 그 사람이 부러운 거죠. 그 사람이 입고 온 옷 있으면 나도 그대로 가서 사고. 근데 내 능력 이상을 요구하는 그것들을 사 모으면서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다.' 처음 그 칵테일 드레스를 가졌을 때의 느낌, 일상의 남루함이 일순에 사라지는 마술의 순간, 모든 다른 것들이 헛되고 헛되이 여겨지는 지나친 눈부심. 다만 그 느낌들을 찾아 헤매왔던 것 같다. 그것들을 가지게 되면 내가 그토록 경멸에 맞지 않던 엄마의 삶을 되풀이하게 될 것 같은 끔찍한 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고, 회청색 수의 같은 옷만을 입은 채 일생을 보낸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지도 따위는 지워져 버릴 것 같았다. 시의 주변이 아니라, 세상의 주변이 아니라, 더듬는 언어가 아니라, 이게 다 이제 이 앞에서도 그 이 맥락이 나와요. 시의 주변 이게 더듬는 언어도 나오고 어쩐지 폐활량이 부족한 듯한 연약함이 아니라 미약한 전화기 속의 목소리로도 세상의 중심에 서 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을 획득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런 것들. 이 여자는 화자는 그 아케이드 가서 쇼핑도 하고 결국 그 과정이 제일 첫 부분에 나왔던 전화 받고 남자가 있는 유로 호텔 유로 1203 으로 가는 거죠. 아마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이 남자와 뭐 인제 어떤 성적인 계약인 것 같은데 내가 뭐 여자친구가 되어 준다든지 그러면 인제 그 남자가 뭐 명품을 사 주겠다 뭐 이런 계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가는 과정 이 구조 자체도 그런 거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런 소설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요즘에 뭐 히키코모리도 많을 거고 뭐 게임 중독도 많을 텐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대로 표현을 해 주는 거죠, 이런 소설처럼. 그런 소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 나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가. 저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해 가게 해 주면 소설이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시켜 드릴게요. "왜 쇼핑 중독에 걸리냐? 이 소설을 읽어 보세요." 그러면 좀 이해 가겠죠. 이런 거죠.
그런 맥락에서 좋았다. 저는 어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파우스트님? 저는 뭐 이 호텔 유로가 여성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다면 김영하 작가가 남성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적나라한 묘사. 네. 정말 너무 솔직하다. 너무 솔직히 읽으면서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11 개의 단편입니다. 11 개. 진짜 어마어마한데 이 11 개의 단편에 대해서 저희가 어 뭐 소감이랄까? 짧게 이제 소감 한 마디씩 하고 그다음에 뭐 최고 좋았던 베스트 작품 또 뽑고 늘 해오던 것처럼요.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 한번 제가 앞에서부터 한번 평을 해 볼게요. 자, 김인숙 작가님의 바다와 나비. 이 작품은 어 그게 좋았어요. 자, 아까 막 조선족의 입장, 특 저선적인데 나이 어린, 이 조선족은 그러니까 어떻게 좀 확장시켜 보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거나 한국에 온 젊은 그런 노동자일 수도 있고 여성도 이민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전반을 다 대변하는 것 같아요, 입장을. 근데 그런 사람 입장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 좋았고, 그리고 이 채금과 채금의 어머니, 둘 다 인제 한국에 들어온 이방인, 낯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입장, 그리고 채금의 아버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 입장, 그리고 아까 인제 화자의 남편, 남편은 자본주의 사회. 재밌네요 이게. 노린 건가? 자, 남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으려고 발악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 폐인이 돼 버렸죠. 어 그리고 채금의 아버지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다가 이 사람도 삶이 피폐해졌어요. 둘 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몇십 년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더라. 이거 이 소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런 소설이었다. 그런 것 같아. 이게 노린 것 같아 일부러.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어디 살든 결국 지옥이다. 근데 절실하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절묘한 사건들로 어떤 상징적인 사건들로 표현했죠. 자본주의에 사는 그 남자는 인제 "더 이상 서지 않아." 뭐 이런 절망적인, 나는 결국 물건이 돼 버린, 그 되게 쪼그라든 이렇게 그런 남자가 돼 버렸고, 자본주의에 사는 남자.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 사는 그 남자는 눈이 멀어요. 이것도 상징적이죠. 눈이 한쪽 눈이 멀어 버렸네. 근데 멀은 눈보다, 사형당하는 걸 봤던 눈보다 지금 괜히 내가 두 쪽 다 장님이 됐다면 오히려 나을 뻔했던, 정말 못 볼 걸 다 보는 그런 삶을 난 살아왔어.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삶. 그리고 나비라는 상징, 바다를 나비가 날아가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거든요. 나비가 어떻게 날아가 바다를, 저 연약한 몸으로.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바다 위를 나는 나비처럼. 채금이든 채금의 어머니든 내 남편이든 채금 아버지든 나든 바다 위를 나는 나비처럼 살고 있다. 요런 어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 채금의 아버지에 대한 그 묘사, 눈이 멀어버린 그 묘사와 그 바다 위를 나는 나비,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나의 남편에 대한 묘사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대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또 깊어요. 무거워요, 소설이. 자, 그리고 자선 대표작인 모텔 알프스. 이 모텔에 일하는 어떤 여자 얘긴데, 이 육체성, 이게 모텔, 그리고 남편과의 좋았던 시절,
육체에 대한 어떤 이미 낡아버린 육체 뭐 그러는 걸 이것도 비유가 절묘해요. 김은숙 작가님은 비유를 어떤 상징물을 잘 찾아내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바다 나비도 그렇죠. 모텔 알프스도 그렇죠. 어떤 상징 자체를 그 공간 설정, 이 배경 설정, 뭐 상징 설정 이런 걸 절묘하게 이 실패할 수 없는 상징을 딱딱 절묘하잖아요. 상징만으로도 강렬한 상징. 고부 갈등을 그려내는데 고부 갈등이라는 주제는 뻔하죠. 뻔한데 또 이게 뻔하지 않게 그렸어요. 이 그 의미를 파헤치잖아요. 내가 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지 못하는지 이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도 그 갈등 있는데 도망가지를 못하고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표현해냈던 그 사고를 당하고 드러 누운 남편 살만 쪄지는 어쨌든 근데 이 김은수 작가님의 특징은 두 편 보니까 너무 절절하고 너무 절절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를 잘 쓰신다. 어. 힘들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너무 힘들고 묵직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전상국 작가님의 플라나리아. 이 소설은 이 플라나리아가 또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하기 너무 좋죠. 판을 깔아 놓는. 이거 잘 잡았어요 플라나리아. 딱 '야 요거 한번 잘 풀어내면 이야기 나오겠는데?' 네. 이제 평소에 하고 싶어 하셨던 얘기 다 막 풀어 놓으시고 온갖 주제들 다 인제 그래서 소설이 풍부해지는 거죠. 플라나리아 하나 갖고 또 인제 계속 병행해서 그네, 나랑 같이 살던 그네 얘기도 털어놓고. 근데 이게 정말 많은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잘 썼는데 너무 현학적이다. 현학적이고 어 너무 많은 메시지와 이게 좀 힘들긴 한데 좀 어쨌든 독창적이에요. 재밌는 소설이었다. 자 그다음에 복거일 작가님의 내 얼굴의 어린 꽃. 이건 SF 소설이죠. SF라는 장르만으로도 반가웠던 어 주류 문학에선 잘 안 다루기 때문에요. 반가웠고 그다음에 근데 이 소설은 너무 좀 심심한 그리고 운석이 충돌했는데 목성 주변의 그 행성 운석이 충돌했는데 인간 다 죽고 로봇만 살아남았더라. 로봇은 인간을 그리워하더라. 이게 끝인 이게 뭔가 더 이건 이 정도는 솔직히 배경 설명이거든요, 요 정도 말하는 건. '로봇이 인간을 그리워하네.' 이 너무 심심하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소설에 뭔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반전도 없고 좀 뭔가 밋밋한 느낌. 그다음에 김경욱 작가님의 고양이의 사생활. 요거는 어 알고 봤더니 게임이더라. 그 얘기잖아요. 젊은 남자 그러니까 젊은 남성의 어린 여성 판타지. 그런 것 같아요 전. 비판입니다. 그리고 김현수 작가님의 노란 연등 드높이 내걸고. 이거는 김현수 작가님 문장력이 탁월하세요. 그 남자와 여성 남자 얘기하고 여성 얘기하고 이게 번갈아서 서술하는데 남자는 또 밤의 어둠 길을 걷는데 또 길을 잃어요. 이 자체가 상징이죠. 색깔도 상징이고. 여성은 또 애를 낳 애가 죽었으니까 절에서 그 애를 위해서 수의를 이런 것들이 참 좋았다. 스토리도 좋았고 상징도 좋았고 이미지도 좋았고. 정경림 작가님의 부인 내실의 철학 이거는 매 맞는 아내 얘기죠. 매 맞는 아내인데 바람을 피우는데 어 안타까운데 좀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소재 자체가 좀 올드했다. 그리고 김영하 작가님의 너의 의미, 너의 의미. 이거는 진짜 재밌어요. 그 자체가 재밌고 바람둥이 얘기죠. 여성을 밝히는 여성 편력이 있는.
영화 감독 얘긴데 소설가랑 이제 썸씽이 있는. 근데 읽는 재미도 있고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었다. 가장 대중적인 글 아닌가. 그리고 하상론 작가님의 자전 소설은 어 마지막에 반전이 참 좋았어요. 소설가가 자기가 쓴 그 소설도 헷갈릴 수 있다 건데. 윤성희 작가님의 그 남자의 책 198쪽 이건 제일 좋았던 작품. 문장력이 정말 탁월하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놓치지 않았다. 그 부분 좋았고, 정미연 작가님의 호텔 유럽 1203 이거는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냥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소설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고로의 작품은 윤성희 작가님의 그 남자의 책 198쪽, 그다음에 정미경 작가님의 호텔 유로 1203. 요 두 편이 제일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꼽으라 그러면 뭐 음 김현수 작가님의 노란 연등 두 높이 내걸고 뭐 김영하 작가님의 너의 의미 요 정도? 뭐 다른 작품도 좋았습니다만. 음 예. 인제 파우스트 님이 이제 한 작품씩 평을 해 주시죠. 네. 저는 뭐 김인숙의 바다와 나비 작품이 엄청 뭐 좋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바다를 만나서 어떻게 이제 얽히고 무너지고 폭풍을 만나고 어떻게 이제 뭐 되는지, 정말 이렇게 어떤 예술의 어떤 영화의 한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에 비해서 모델 알프스는 뭔가 쪼끔 이해가 되진 않지만 갑자기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어떤 여자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약간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뭐 이런 모텔 알프스라는 공간이나, 그리고 그 남자의 어떤 절절한 삶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이어져서 들리는 것 같다. 대신에 바다와 나비가 쪼끔 더 엄청 큰 담론을 얘기하면서 뭐 국가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어떤 여성성이나 남성성이나, 혹은 뭐 나이가 들은다는 거나 다양한 뭐 폭력들을 다 얘기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플라나리아는 이게 좀 너무 실험적인 작품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그런 실험적인 어떤 작품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잘 뭔가 설득은 되지 않았어요. 뭔가 '내가 플라나리아처럼 살고 있나?'까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뭔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뭔가 다양한 어떤 실험들이 플라나리아라는 어떤 매개로 인해서 어떤 무의식의 어떤 인간의 어떤 금기나 어떤 뭔가 신성성이나 욕망 같은 게 어 되게 다채롭게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거힐에 대해 얼굴이 어린 꽃은, 이게 참 뭔가 애정이 어릴 법한 뭔가 재밌는 상상력인데요. 아니 어떻게 로봇이 우울증이 있나요?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작품인데 음. 이 장치들이 없어서 아. 아쉬웠어요. 음. 솔직히 로봇이 우울증이 있다 이런 것까지만 뭔가 개연성 있게 음. 그려냈다면 음. 되게 참신한 작품이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고양이 사생활은 역시 로맨스 같은 이제 약간 원조 교재 같은 느낌인데
이 재미뿐만 아니라 뭔가 좀 더 그 반전에 힘을 주는, 그야말로 이제 뭐 허가 생각나는, 그 내가 그 고양이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약간 어린 소녀의 그런 마음이나 심정의 어떤 뭔가 빙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애처롭고, 나의 삶이 거짓이었나, 고양이의 삶이 진실이었나, 이렇게 될 정도면은 음. 그 소설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고, 김현수 작품은 뭔가 조금 더 나갔으면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앞에 있는 여자의 부분과 이 남자의 어떤 서사가 결국에 나중에 이제 어떤 삶의 의미로, 어떤 뭔가 삶의 어떤 존재적인 어떤 근원을, 뿌리를 뒤흔드는가, 그 한과 그 삶의 어떤 구멍들과,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한 어떤 그 그런 갈라짐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둘은 어떻게 뭐 비극을 맞이하고 희극을 맞이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 작품이었고요. 정경린의 부인 내실의 철학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철학적으로 뭔가 그 자신의 어떤 비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어 내포를 하는 작품이지만, 그럼에도 쪼끔 뭔가 전형적인 질문이자 철학적인 질문이 약간 좀 뭔가 좀 그 얕게 들어간 편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질문들이 묵직한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어떤 독백보다는 어 그런 어떤 비극에 맞이한 안나 까레리나 같은 여자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뭔가 뭐 젊음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세계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변신을 이루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뭐 할 수 있었다. 네, 다양하게 서사를 펼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김영하의 너의 의미는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소품처럼 될 수밖에 없지만 음. 음. 충분히 재미있었다. 음. '소설이 꼭 저래야만 해?' 하면서 이제 음. 하나의 어떤 파문을 던지는데 그 파문이 적지 않았다. 음. 예. 그렇고, 화성란의 자전 소설은 뭔가 한 번 더 꼰 유년기의 어떤 감성이지만, 음. 또 그 프레임이 또 액자식이 또 괜찮은 어떤 울림을 이루는 그런 느낌이었다. 어 그리고 윤성희 그 남자의 책은 계속 뭔가 그 남자의 책의 어떤 그런 어떤 뭔가 비밀들을 하나하나 꾸러미를 풀어가는 어떤 추리와 스릴 같은 게 있었고, 특히나 뭐 커피나 홍차 이야기도 재밌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징이 많이 들어가서 재밌었다. 정미정의 호텔 유로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소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호텔 유로가 주는 어떤 성격, 마치 예전에 시에서 무협 이야기를 마치 얘기하면서, 그게 막 직장인이나 무슨 사람, 현대인들이 마치 이제 무협처럼 일을 하는 뭐 그런 얘기를 예전에 시를 본 적이 있는데, 약간 환상적이고 어떤 그 백화점의 이야기를, 호텔의 이야기를 정말 잘 캐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좋아하는 작품을 뭐 본다면 뭐 바다와 나비와 이제 노란 연등 드높이 내걸고와 그리고 자전 소설이나 그 남자의 책까지 맞다. 그러면 바다와 나비와 노란 연등 드높이 내걸고 같은 이제 뭐 묵직한 울림이 깊은 작품을 이제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너의 의미 자전 소설 그 남자의 책 호텔 유로까지 음. 하고 음. 그다음에 내 얼굴의 어린 꽃 뭐 플라나리아 뭐 고양이의 사생활 부인 내실의 자락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만약에 한 편만 인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1 등이다. 내 마음의 1 등이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저는 그럼에도 바다와 나비인 것 같아요. 아 역시 대상. 오호. 이게 어. 좀 엄청 뭔가 기억에 남을 어. 법한 그쵸. 잘 썼죠. 중요한 예 어.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거를 다루고 있고 어. 심지어 구조도 풍부하고 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인간의 어떤 고통의 어떤 한을 음. 되게 깊이 있게 쓰고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사실 뭐 이런 소품도 사실 저도 엄청 많이 쓰고 좋아하고 음. 그리고 '문학이 꼭 무거워야 돼? 아유 음. 뭐 무거운 거 나 많이 봤는데.' 뭐 이렇게 음. 뭐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음. 결국에는 무거운 작품으로 음. 뭔가 돌아가는 아니 근데 재밌는 게요. 네. 제가 평론가들의 평을 잠깐 이제 스치듯이 넘기면서 봤는데 딱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 작품들이 지금 대상에 후보로 올랐는데 그중에 바다와 나비를 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른 작품들은 좀 가볍고 뭐 주제나 이런 것이요. 이 바다와 나비는 무겁다. 결국은 인제 저도 제가 만약에 평가를 하는 입장이라 그래도 그런 기준으로 뽑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벼운 거보다는 주제가 묵직한 게 낫지 않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바다와 나비가 대상을 받았더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한 편만 뽑는다 그러면 저는 윤석희 작가님의 그 남자의 책 198 쪽을 뽑을 것 같아요. 정말 제일 좋았었던 작품이었고 기억에 남았던 어떻게 풀어 이게 서사를 편의점 서사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해답을 찾았던 그냥 도서관 서사잖아요. 편의점 바꿔도 상관없죠. 사람들 많이 오고. '아 이거다. 이거다.' 예 좋았던 소설입니다. 이번 정말 알찼어요. 정말 11편 읽느라 네. 힘들었지만 알찼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인제 2004 년. 2004 년에는 무려 대상을 김훈 작가님이 화장 김훈 작가님은 지금도 베스트 작가잖아요. 뭐 뭐 대중들한테도 그렇고 평론가한테도 그렇고 양쪽에서 다 지지를 받는 몇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냈다 하면 몇만 부 팔리고. 전 진짜 김훈 작가님 대단하신 것 같은데 드디어, 드디어 다음 주에 김훈 작가님의 소설을 저희가 평가? 하여튼 볼 수 있습니다.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요.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됩니다. 김훈 작가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맞다. 그 얘기해야 돼 진짜 저희가 항상 하던 얘기. 네. 자 2003년 이 연도로 봤을 때 2003년 이 11 작품 좀 특징이랄까요? 이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인가요? 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이번에 작품들은 네. 사실 약간 뭐 중간에 플라나리아가 있긴 했지만 실험적인 뭔가 쪼끔 심파로 갈 것 같았는데 중간에 뭔가 다채롭게 어 다 이제 변화하는 진짜 뭐 현대 소설로 읽어도 무방한 맞아요. 특히 후반부 작품들이. 예. 예. 물론 저도 이제 서정 씨를 좋아해서 입문한 케이스라 어 사실은 산파나 서정 씨나 뭐 그런 어떤 문태준의 맨발
가장 좋아해서 어. 시를 쓴 사람이라 어. 뭐 어릴 적 올챙이를 모른다 어. 그런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이 2003년도는 음. 이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이 신파와 현대의 극이 응. 너무 다채롭게 맞아, 맞아. 있습니다. 아 근데 재밌는 게 2002년 뭐 2001년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했어요. 되게 저희가 많이 했던 말이 묵직하다. 아 무겁다. 진짜 그랬거든요. 대부분의 작품들이. 정말 무거웠어요.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 숨 막힐 정도로. 근데 점점 그 무거움이 인제 좀 희석되는 느낌? 가벼워지는 느낌? 점점 지금 오늘날로 오고 있는 거죠.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서 확실히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시대의 차라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시대가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과거로 갈수록 너무 이질적이고 좀 불편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어떻게 보면 올드하기도 하고. 어쨌든 2003년은 그랬고요. 저도 뭐 저는 그래서 전반부 작품들 무거운 거보다 김영하, 하성란, 유성희, 정미연 작가님의 작품이 더 좋았어요. 딱 지금 오늘날에 봐도 그렇게 크게 이질감 없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인 것 같아서 다음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2004년 이상문학산 작품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